어머님, 요즘은 부모님도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해요. 65세 이수진은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손에는 무거운 반찬 보따리. 삐삐삐.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1년간 매일 이 집에 와서 손주를 돌봤는데 이제는 문도 열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3개월 전. 어머님, 아기 태어나면 봐주실 수 있으시죠? 며느리 박지은이 임신 5개월 때 물었다.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수지는 기뻤다. 35년간 중학교 가정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5년 전 정년퇴직을 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외아들 이준호 38세. 그가 5년 전에 결혼했을 때도 수지는 기뻤다. 며느리 박지은은 35세로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다. 다행이다. 어린이집은 돌 지나야 보낼 수 있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수진이 대답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봐줄게. 수진은 손주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들 준호도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봐줬으니까.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손주 이서윤이 태어났다. 수지는 매일 아들 집에 갔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를 도왔다.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걸 했다. 며느리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직했다. 그때부터 수진의 하루는 아침 8시에 시작되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하면 8시 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윤이 방금 분유 먹였어요. 그래, 어서 가. 회사 늦겠다. 감사해요. 그럼 저녁에 뵐게요. 며느리가 나가면 수지는 서윤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손주. 수지는 서윤이를 보며 행복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깨우고 낮잠을 재우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준비를 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하는 저녁 7시가 되면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에 6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가끔 고마워했다. 괜찮아. 내 손주인데 뭐. 수지는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외로운 일상에 손주가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었다. 수진아, 이번 주 등산 갈래? 미안, 나 손주 봐야 해. 아이고, 너도 고생이다. 친구들은 이해해줬다. 수진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서윤이가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부터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응? 왜? 서윤이가 어린이집 가잖아요. 이제 저희가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린이집 끝나면 누가 봐야 하잖아.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수지는 뭔가 이상했다. 고맙다는 말인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인지. 그럼 나는 언제 서윤이 보면 되니? 아,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필요할 때.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 후로 며느리의 연락이 뜸해졌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다. 서윤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수지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서윤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괜찮니? 수진이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아, 어머님. 오늘은 저희 외출하려고요. 그래. 그럼 내일은? 내일도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허탈했다. 다음해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또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가 서윤이 보러 가도 되니? 엄마, 요즘은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해요. 엄마가 지금 연락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 엄마가 손주 보러 가는데 약속을 잡아야 해. 요즘은 다 그래요. 부모님도 사생활이 있고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아들의 말투가 마치 수진을 이웃집 사람 대하듯 했다. 알았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1년간 매일 손주를 돌봤는데 이제는 사생활을 운운하다니. 며칠 후 수진은 참았던 마음을 풀고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이번 주 토요일에 서윤이 보러 가도 될까? 어머님, 토요일은 저희 약속 있어요.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은 집에서 쉬려고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들를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어머님, 요즘 서윤이가 낮잠 시간이 일정해서요. 오시면 깰 수도 있어요. 그럼 낮잠 자고 나서 갈게. 그때는 저희가 외출하려고요. 며느리는 계속 핑계를 댔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필요할 때는 매일 불러놓고 이제는 얼굴 한번 보기도 이렇게 어렵다니. 일주일이 더 지났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치를 담그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다. 들고 가면 거절 못하겠지. 며느리가 김치를 좋아했으니까. 미리 연락하면 또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 수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잘못 눌렀나? 다시 천천히 눌렀다. 삐삐삐.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다. 손에는 무거운 반찬 보따리. 한여름 더위에 땀이 흘렀다. 수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반찬 갖다 주려고 왔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네. 아,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왜 바꿨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요즘은 보안 때문에 자주 바꿔야 한다고 해서요. 며느리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수지는 알았다. 자신 때문에 바꾼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럼 새 비밀번호 좀 알려줘. 나 지금 여기 서 있잖아.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요즘은 부모님도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해요. 그 말이 수진의 귀를 때렸다. 나 지금 왔는데 어떡해? 반찬이 더워서 상하겠어. 경비실에 맡겨주시면 제가 퇴근하고 가져올게요. 경비실에? 수지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택배 배달이라도 된 것 같았다. 네, 거기 에어컨 트니까 괜찮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외출 중이라서요. 알았어.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1년간 매일 이 집에 와서 손주를 돌봤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와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빨래를 했는데 이제는 문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 수지는 복도 벤치에 잠시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지는 자신에게 물었다. 손주를 사랑해서 돌본 게 잘못인가? 아들 내외를 도와준 게 잘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다. 한참 후 수지는 일어나서 경비실로 향했다. 이거 좀 맡겨주세요. 1502호예요. 아, 네. 따님 댁인가요? 경비원이 물었다. 아들 집이에요. 댁에 안 계신가 봐요? 네. 수지는 대답하고 경비실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더웠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참았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버스 안.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집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넘었다. 며느리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경비실에 짐만 맡기고 돌아가는 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수지는 이해하려고 했다. 세대가 다르니까. 요즘은 사생활이 중요하다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했다. 필요할 때는 매일 불러놓고 이제는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다니.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반찬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애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알았어. 그리고 비밀번호 알려드릴 순 없어요. 애엄마가 불편해하거든요. 불편해? 네.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쓰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담담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 알았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 빈 집. 오전에 나갈 때보다 더 적막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다음에 연락 주세요. 미리 약속 잡으세요. 불편해하거든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된 것을. 다음 날, 수지는 친구 정숙과 만났다. 근처 카페. 정수가 나 어제 준호네 집에 갔다가 망신당했어. 수진이 어제 일을 이야기했다. 아이고, 나도 비슷해.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응. 내 친구 영희 있잖아. 걔는 아예 아들한테 함부로 오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대. 말도 안 돼. 요즘 젊은 애들은 사생활이 중요하다잖아. 부모도 예외가 아닌 거지. 정숙의 말에 수지는 더 답답했다. 나는 1년간 매일 손주 봤는데 이제는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려워. 그러게. 필요할 땐 당연하게 부르더니 필요 없으면 경계선 긋는 거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 똑같아. 두 사람은 한참을 한숨만 쉬었다. 다른 테이블에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수지는 그들을 바라봤다. 저 사람들도 나중에는 나처럼 되려나.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득 손주 서윤이가 생각났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잘 자고 있을까? 보고 싶었다. 수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하겠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며칠 후. 수지는 심심해서 동네를 산책했다. 거리를 걷다가 실과 바늘이라는 공예품 가게를 발견했다. 창문 너머로 예쁜 가방과 파우치들이 보였다. 수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아기자기했다. 손으로 만든 소품들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60대 여성이 인사했다. 구경하러 왔어요. 편하게 보세요. 수지는 진열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솜씨가 좋았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도 들었다. 나였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수지는 35년간 가정교사를 하며 손재주가 뛰어났다. 바느질, 뜨개질, 퀼트. 모든 걸 가르쳤고 직접 만들기도 좋아했다. 혹시 여기서 사람 구하나요? 수진이 물었다. 아, 아르바이트요? 찾고 있긴 한데. 사장 김미영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예요. 아.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나이가 많다는 표정이었다. 경험은 있으세요? 가정교사를 35년 했어요. 손재주는 자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는 요즘 스타일을 알아야 해서요. 미영의 말투에는 나이 든 사람은 요즘 감각을 모른다는 선입견이 깔려 있었다. 일단 포장이랑 정리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시겠어요? 네, 해볼게요.
수지는 뭐라도 하고 싶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손주 생각만 나니까. 다음 날부터 수지는 실과 바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는 일은 단순했다. 손님이 산 물건을 포장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가게에는 젊은 직원 최지원 28세에 있었다. 지원은 미대를 나와서 디자인을 담당했다. 할머니,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지원이 물건을 건넸다. 수지는 할머니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참았다. 자신의 이름은 이수진인데 여기서는 그냥 할머니였다. 응, 알았어. 아, 그리고 진열대 먼지 좀 닦아주시고요. 알았어. 수지는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가끔 진열된 작품들을 보면 아쉬웠다. 저 가방은 모서리 처리가 깔끔하지 않네. 저 파우치는 색 조합이 좀 촌스러운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냥 포장하고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영과 지원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 요즘 매출이 좀 떨어졌어. 그러게요. 옆 가게가 새로 생겨서 그런가 봐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데.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볼까요? 그래, 해봐.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할 텐데. 나이 든 사람 솜씨는. 수지는 계속 포장만 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여전히 외로웠다.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득 서랍에서 헝겊 조각들을 꺼냈다. 예전에 모아둔 천 조각들이었다. 한복을 만들고 남은 실크 조각, 이불을 만들고 남은 면 조각. 수지는 그 조각들을 만지작거렸다. 이걸로 뭐 만들어 볼까? 심심풀이로 바늘을 들었다. 작은 파우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복 실크 조각을 이어 붙이고 면천으로 안감을 댔다. 손이 움직이는 게 익숙했다. 35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솜씨였다. 2시간 만에 작은 파우치가 완성됐다. 생각보다 예뻤다.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됐다. 수지는 파우치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래도 만드는 동안은 외롭지 않네. 손을 움직이는 시간 동안은 손주 생각도 며느리 생각도 잊을 수 있었다. 수지는 그날 밤 파우치를 서너 개 더 만들었다. 다음 날 토요일. 수지는 만든 파우치 하나를 가방에 넣고 출근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가지고 다니고 싶었다. 점심시간에 지갑을 꺼내다가 파우치가 보였다. 지원이 그걸 봤다. 할머니, 그거 어디서 샀어요? 응, 이거? 네, 예쁘네요. 아,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지원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응. 대박. 진짜 예쁜데요? 지원이 파우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 천은 한복천이죠? 응, 옛날에 남은 거. 와, 색 조합이 진짜 좋은데요? 저보다 나은데요? 지원이 감탄했다. 그 모습을 본 미영도 다가왔다. 뭐 보는 거야? 사장님,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래요. 미영이 파우치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수진 씨, 이거 정말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솜씨가 좋네요. 왜 진작말 안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물어보지 않으셔서요. 수진의 대답에 미영이 잠시 멈칫했다. 더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럼 몇 개 만들어 와봐요. 가게에 놓고 팔아볼게요. 정말요? 네. 요즘 이런 한복 리폼 스타일이 뜨고 있거든요.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솜씨를 알아봐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손주도 못 보고 문 앞에서 쫓겨났던 그 서러움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해볼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손이 바빠졌다. 마음도 두근거렸다. 바늘을 들고 천을 바느질하는 시간. 손주 생각도 며느리 생각도 잠시 잊혔다. 그저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수지는 그 시간이 좋았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일주일 후, 수지는 파우치 5개와 작은 가방 2개를 만들어서 가게에 가져갔다. 와, 이수진 씨, 정말 많이 만들어 오셨네요. 미영이 감탄했다.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색깔 조합도 좋고 바느질도 깔끔하고. 이거 팔리겠는데요? 미영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진열대 앞쪽에 놓아볼게요. 그날 오후, 손님 한 명이 수진이 만든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30대 초반의 한국계 여성이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 직원이 만들었어요. 미영이 대답했다. 완전 예쁜데요? 한복 천 맞죠? 네, 맞아요. 얼마예요? 35,000원입니다. 살게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님은 파우치 2개를 샀다. 수지는 포장을 하면서 가슴이 뛰었다. 자신이 만든 게 팔렸다. 누군가 돈을 내고 샀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진의 작품이 팔렸다. 일주일 만에 가져온 7개가 다 팔렸다. 이수진 씨, 더 만들어 올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엔 10개 정도 만들어 와봐요. 가방도 조금 더 크게. 알겠습니다. 수지는 집에 와서 매일 밤 바느질을 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줄었다. 친구들과의 통화도 짧아졌다. 수진아, 요즘 바쁘니? 응, 좀 만들 게 있어서. 뭐 만드는데? 가방이랑 파우치. 아이고, 우리 수진이 취미 생겼네. 친구는 그냥 취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취미 이상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2주가 지났다. 수진이 만든 작품들이 동네에서 소문나기 시작했다. 실과 바늘에 가면 한복 리폼 제품이 있대요. 진짜 예쁘더라. 할머니가 만드신 거래. 가격도 착하고 좋더라. 입소문이 났다. 수진의 작품은 나오는 족족 팔렸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 정도 됐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다. 내가 번 돈이야. 혼자 살면서 연금으로 생활하던 수진에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은 특별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이 가게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한 달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내일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해서요.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었다. 내일? 네, 하루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보고 싶은 손주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락하는 게. 미안한데 나 내일 일 있어.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가게에서 일하거든. 어머님이 일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할머니가 무슨 일을이라는 뉘앙스였다. 응, 아르바이트.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고. 알겠어요. 며느리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럼 끊을게요. 며느리는 손주 안부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했다. 손주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친구 정숙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아, 지은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응? 우리 며느리가? 응.
내일 서윤이 좀 봐줄 수 있냐고.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한테 거절당하자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뭐라고 했어? 나도 내일 등산 가기로 해서 안 된다고 했지. 그랬구나. 있잖아, 수진아. 내가 잘한 거야. 응.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할머니는 언제든지 손주 봐줄 거라고.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연락해봐. 근데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건 안 되는 거지. 정숙의 말이 맞았다.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저녁. 수진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왜? 어제 애엄마가 부탁했는데 왜 안 봐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나도 일이 있었어.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손주보다. 수지는 기가 막혔다. 준호야, 너희는 나를 필요할 때만 찾잖아. 무슨 소리예요? 한 달 넘게 연락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건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미리 연락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일 봐달라고. 엄마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요?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요? 엄마가. 아들의 목소리에도 며느리와 똑같은 놀라움이 있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일하는? 응. 그리고 나는 이제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시간 못 내줘. 엄마 왜 그러세요? 손주인데. 손주도 좋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안 되라고 말한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가게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40대 초반의 여성. 저기요, 혹시 맞춤 제작도 가능한가요? 맞춤 제작이요? 미영이 되물었다. 네, 제가 어머니 한복이 있는데 그걸로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요. 아, 그건. 미영이 수진을 쳐다봤다. 이수진 씨, 가능할까요? 한번 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럼 한복 가져오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손님이 돌아간 후 미영이 수진에게 말했다. 이수진 씨, 맞춤 제작 해보실래요? 해볼게요. 그럼 시급 말고 건당으로 드릴게요. 맞춤 제작은 더 비싸게 받으니까. 고맙습니다. 수지는 기뻤다. 단순히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만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손님이 한복을 가져왔다. 옛날 어머니가 입으셨던 고운 분홍빛 한복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시던 거예요. 버리긴 아까워서. 이해해요. 수지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클러치백으로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들고 다니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그날부터 정성스럽게 가방을 만들었다. 한복천은 섬세했다. 조심스럽게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이건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다.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수진도 그 마음을 알았다. 자신도 돌아가신 남편이 그리웠으니까. 일주일 후, 가방이 완성됐다. 분홍빛 한복 천으로 만든 우아한 클러치백. 손님이 가방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같아요. 소중히 쓰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은 가방을 가슴에 안고 나갔다. 수진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미영이 수진을 불렀다. 이수진 씨, 제안이 있어요. 네. 맞춤 제작 전문으로 해보실래요? 시간당 시급 말고 작품당 받는 거로. 정말요? 네. 맞춤 제작은 한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수진 씨 몫은 60%로 드릴게요. 수지는 계산을 해봤다. 한 달에 대여섯 개만 만들어도 100만 원은 될 것 같았다. 해볼게요. 좋아요. 앞으로는 시간 자유롭게 쓰세요. 집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수지는 기뻤다. 이제 정말 자신의 일이 생긴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의 맞춤 제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다. 돌아가신 어머니 한복으로 가방을, 딸 돌복으로 액자를, 시어머니 한복으로 파우치를,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다. 수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손님들은 완성품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그때마다 뿌듯했다. 이게 내 일이구나.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손주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소중했다. 2개월이 지났다. 수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손주 생각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들어야 할 작품을 생각했다. 커피를 마시며 디자인 스케치를 했다. 그리고 바늘을 들었다. 이수진 씨, 이번 주 주문이 또 3건 들어왔어요. 미영이 전화로 말했다. 많이 들어왔네요. 요즘 소문이 났나 봐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수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했다. 그게 자신의 방식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이 작업실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며느리 지은이었다. 그리고 손주 서윤이를 데리고. 어머님. 지은이. 왜 왔어? 수지는 놀랐다. 2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와 손주였다. 그냥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그래. 들어와. 서윤이는 할머니를 보자 활짝 웃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서윤이. 많이 컸네. 수지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보고 싶었던 손주였다. 어머님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좀 바빠. 무슨 일 하세요? 한복 리폼. 맞춤 제작. 아, 그거 준우한테 들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천 조각들, 바늘, 실. 그리고 완성된 파우치 몇 개. 어머님이 이런 걸 만드세요? 며느리가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응. 예쁜데요? 이거 파세요? 응. 맞춤 주문 받아서. 대박. 어머님이 이런 재주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놀라움이 있었다. 수지는 씁쓸했다. 5년간 며느리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냥 손주 돌봐주는 시어머니. 그것만이 수진의 역할이었다. 오래 할 거 아니었어. 그냥 심심풀이로. 수진이 대답했다. 근데 생각보다 주문이 많아서. 그러시구나.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응.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언제든 시간 있으실 거라고.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됐어. 지나간 일이야. 수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아있었다. 어머님,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 서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수지는 손주를 안고 뺨에 뽀뽀를 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서윤이가 파우치를 가리켰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예뻐요. 그래. 서윤이 거 하나 만들어줄까? 네. 수지는 작은 파우치를 하나 집어서 손주에게 줬다. 우와, 감사해요, 할머니. 서윤이가 파우치를 가슴에 안았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다음에 미리 연락드리고 놀러와도 될까요? 그래, 미리 연락해. 네, 그럴게요. 며느리와 손주는 30분쯤 있다가 돌아갔다. 수지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보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이 더 소중했다. 다음 날, 수지는 가게에 들렀다. 이수진 씨, 이거 보세요. 미영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한복 리폼 맛집 찾았어요. 게시글 아래에는 수진이 만든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다. 어디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예쁘네요.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대박이다, 이수진 씨. 홍보 안 해도 소문났어요. 미영이 기뻐했다. 그러게요. 수진도 신기했다.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이수진 씨, SNS 하세요? 아니, 잘 몰라. 그럼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작품 사진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요즘은 다 SNS로 홍보해요. 며칠 후 미영이 수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줬다. 프로필 사진 수진이 바느질하는 모습. 이수진 씨, 작품 완성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보세요. 어떻게 올리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미영이 천천히 가르쳐 줬다. 수지는 서툴렀지만 차근차근 배웠다. 일주일 후,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파란색 한복으로 만든 토트백. 한복 리폼 할머니 디자이너 수작업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너무 예뻐요. 주문하고 싶어요. 할머니 멋지세요. 수지는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65세에 SNS를 배우고 작품을 올리고 댓글을 받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명이 넘었다. 주문도 계속 들어왔다. 이제 수지는 한 달에 810개 정도 작품을 만들었다.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수진에게는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친구 정숙이 놀러왔다. 수진아, 바쁘니? 아니, 괜찮아. 들어와. 요즘 소문났더라. 내가 대박 났다며? 무슨 대박? 그냥 용돈벌이야. 아니야. 커뮤니티에서 다들 얘기하던데. 정숙이 수진의 작업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천 조각들, 완성된 작품들. 너 진짜 대단하다. 65세에 이런 걸 시작하다니.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럴 줄. 행복해 보여. 정숙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행복해? 응. 예전에는 맨날 손주 얘기만 하고 한숨만 쉬었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수진은 생각해봤다. 행복한가? 그렇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했다. 손주를 못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자신의 시간이 생겼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너 보니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정숙이 말했다. 너는 뭘 잘해? 나는 뜨개질? 그거 좋잖아. 해봐. 근데 팔릴까? 해봐야 알지. 나도 그냥 시작한 거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일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그날 저녁, 수지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지난번에 지은이가 다녀갔죠? 응. 지은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작품 만드시는 거 보고 감동받았대요. 그래? 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됐어.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바쁘신 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괜찮아.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밥 먹으러 오실래요?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다음 주 일요일 괜찮아? 네, 좋아요. 그럼 그때 갈게. 네,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도.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진도 며느리와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게 됐고 그들도 수진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났다. 수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500명이 됐다. 주문은 계속 밀려 들어왔다. 이제는 한 달에 1,215개 정도 만들었다. 수입도 월 150만 원 정도로 늘었다. 이수진 씨, 진짜 대단해요. 미영이 감탄했다.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그리고 정성이고요. 수진은 웃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한 손님이 가게에 찾아왔다. 50대 초반의 여성. 혹시 이수진 씨 계세요? 네, 저예요. 아, 저는 동네 문화센터 강사 모집 담당자예요. 네. 이수진 씨 인스타그램 봤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문화센터에서 한복 리폼 강좌하실 의향 있으세요? 수지는 깜짝 놀랐다. 강좌요? 네. 요즘 한복 리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 연령대.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충분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지는 망설였다. 자신이 강사를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였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담당자가 명함을 주고 갔다. 수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날 저녁, 수지는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다. 정숙아, 나한테 강사 제안이 들어왔어. 진짜? 대박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너 35년간 선생님 했잖아. 그건 옛날이고. 수진아 해봐. 너 잘할 거야. 정숙의 격려에 수지는 용기를 냈다. 다음 날, 수지는 문화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이라.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며칠 후 수지는 문화센터와 계약을 했다.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수강료는 문화센터가 받고 수지는 강사료를 받기로 했다. 한 달에 약 70만 원. 작품 판매 수입과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가 됐다. 수지는 믿기지 않았다. 65세에 이런 수입이 생기다니. 첫 강의 날. 수지는 긴장했다. 수강생은 10명. 모두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인사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함께 한복 리폼을 배워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처럼 팔 수 있을까요? 한 수강생이 물었다. 물론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첫 수업을 시작했다. 천을 자르는 법, 바느질하는 법, 디자인하는 법.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살아났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따라했다. 선생님, 이거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 색깔 조합 어때요? 좋아요. 센스 있으세요. 수지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도와줬다.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아쉬워했다. 선생님, 다음 주가 기대돼요. 저도요. 다음 주에 봬요. 수업이 끝나고 수지는 혼자 교실에 남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65세의 새로운 시작.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4개월이 지났다.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화요일, 금요일 문화센터 강의.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작품 제작. 주말 손주 보기 한 달에 23번. 바쁘지만 행복했다.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이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지는 아들 집에서 손주와 놀고 있었다.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응, 좀 바빠. 그래도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며느리가 미소 지었다. 지은아. 네, 어머님. 고마워. 네. 왜요? 너 덕분에 내가 깨달았어. 뭐요?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하다는 걸.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님. 처음엔 서운했어. 솔직히.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는 고마워. 내가 나를 밀어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았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옆에서 서윤이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안 울어. 할머니는 행복해서 그래. 수진이 손주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65세. 아직 늦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은 기대됐다. 6개월이 지났다. 수진의 일상은 안정적이었다. 문화센터 강의는 인기가 많아서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었다. 작품 주문도 계속 들어왔다.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정도로 꾸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진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저예요. 응,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내일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순간 긴장했다. 또 손주를 봐달라는 이야기일 것 같았다. 그래? 네. 그래서 서윤이를 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 나였다. 미안한데 나 내일 강의 있어.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에요. 이번 출장 안 가면 큰일 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래도 나도 약속이 있어. 수강생들이 기다리는데. 어머님 한 번만요. 제발요. 수지는 난처했다. 준호는? 준호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빠진대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다 안 된대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강의 취소할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씁쓸했다. 결국 또 자신의 시간을 포기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문화센터에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이고, 수강생들이 실망하시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들 집으로 향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응. 어서 가봐. 서윤이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서 주시면 돼요. 알았어. 며느리가 나가고 수지는 서윤이와 둘만 남았다. 할머니 놀아줘요. 그래, 서윤아. 수지는 손주와 놀아줬다. 사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자신의 일정을 취소하고 손주를 봐주는. 저녁 6시. 며느리가 돌아왔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출장 잘 다녀왔어요. 그래. 서윤이 말 잘 들었죠? 응.
수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며느리가 그 분위기를 눈치챘다. 어머님 화나셨어요? 아니,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일주일 후, 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에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화요일은 내가 강의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수요일은요? 수요일은 작품 마감이 있어. 그럼 목요일은요? 며느리는 계속 물었다. 수지는 짜증이 났다. 지은아,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 알아봐. 네. 어머님, 나도 내일이 있어. 자꾸 취소할 수 없어. 알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서운해졌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왜 그러세요? 뭐가? 지은이가 서운해하던데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애 봐달라는데 왜 거절하세요? 수지는 기가 막혔다. 준호야, 나도 내일이 있어. 엄마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손주보다 중요해. 나한테는 엄마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수지는 화가 났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바보였어.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잖아. 그것도 전날 저녁에 갑자기. 엄마, 그건 급한 일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급한 일이면 다른 사람 알아봐. 왜 맨날 나만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돈을 줘야 하잖아요. 아들의 솔직한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공짜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알았어. 앞으로는 나도 안 봐줄게.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른 사람은 돈을 줘야 하잖아요. 결국 자신은 공짜 보육 도우미였던 것이다. 가족이 아니라. 다음 날,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다. 정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 어제 일을 이야기했다. 수진아, 내가 잘한 거야.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는 좋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 아들이 화났어. 화내게 놔둬. 너도 내 선을 지켜야 해. 정숙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다. 수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 서운한 상태였다. 수진은 손주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당연하게 생각하겠지. 2주가 지났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 한 명이 수진에게 말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손주가 보고 싶었고 아들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다. 3주째가 되던 날,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다. 어머님,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수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다. 가고 싶었다. 하지만 또 당연하게 부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지는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며느리의 답장은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건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자신도 존중받고 싶었다. 미리 약속하고 자신의 일정을 배려받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한 달이 지났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수지는 외로웠다. 일은 잘 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손주 서윤이가 자꾸 생각났다. 잘 크고 있을까?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수지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한 달 반이 지났다. 수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도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 기다리는 중이었다. 누가 먼저 연락할지. 어느 토요일 오전, 수지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문화센터 수강생 몇 명과 함께. 선생님, 오늘 날씨 좋은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강생 김영희 62세가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고민이 있으시죠? 누구나 고민은 있죠.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혹시 가족 문제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었다. 저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평소엔 연락도 없고. 다들 그런가 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니까. 영희의 말에 수지는 조금 위로가 됐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 같은 시각, 며느리 지은은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고 있었다. 지은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친구 수정이 물었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왜? 무슨 일인데? 애 봐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시더라고. 요즘 시어머니들도 바쁘잖아. 알아.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거절하시는데 기분이 어때? 지은이 볼멘 소리를 했다.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시어머니도 당신 인생 있잖아. 알긴 아는데.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어떡해. 내가 먼저 연락해봐. 화해하자고. 내가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은은 억울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솔직히 너 시어머니한테 너무 당연하게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필요할 때만 부르고 시어머니 일정은 생각 안 하고. 친구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주문받은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손주 서윤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도.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서윤이가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아이고, 우리 서윤이. 수진은 손주를 꼭 안았다. 보고 싶었던 손주였다. 들어와. 수진이 문을 열어줬다.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도 바쁘신데 저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됐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서윤이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지. 저도 기다렸어요. 어머님이 먼저 연락하실 줄 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나왔다. 우리 참 어리석었네. 수진이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굴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맞으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앞으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일정 먼저 여쭤보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 네. 육아 도우미나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거요. 수지는 조금 놀랐다. 돈 들잖아. 괜찮아요.
어머님께만 의지할 순 없죠. 며느리의 말에 수지는 뭉클했다.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옆에서 서윤이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안 싸워요? 안 싸워. 할머니랑 엄마는 친구야. 수진이 손주를 안아 올렸다. 그날 저녁, 아들도 수진의 집에 왔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너무 엄마만 생각한 거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도 바쁘신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도 처음엔 서운했어. 너희가 나를 공짜 돌봄 서비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엄마. 하지만 이제 이해해. 너희도 바쁘고 힘들었겠지. 감사해요, 엄마.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자. 내 시간도 소중하고 너희 시간도 소중한 거니까.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았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며느리가 수진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다. 시어머니 작품 정말 멋져요. 자랑스러워요. 수지는 그 댓글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이주 후. 동네 한인신문에 수진의 인터뷰가 실렸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한복 리폼으로 제2의 삶을 사는 이수진 씨 기사에는 수진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다. 경력 단절 후 손주 돌봄에만 매달렸던 것,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한복 리폼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삶.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시작하세요. 기사 마지막 문장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수진에게 연락이 쏟아졌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강좌는 어디서 하세요? 작품 주문하고 싶어요. 바쁜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진은 행복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수진은 깜짝 놀랐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생일을.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서윤이가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불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 너희들. 어머님 66세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선물을 건넸다. 열어보니 예쁜 바늘 세트였다. 어머님 작업하실 때 쓰세요. 고마워. 수지는 가족들을 꼭 안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생각했다. 행복하다.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고 아들이 답답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했다. 수진의 시간을 인정했고 수진도 그들의 삶을 이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게는 자신의 일이 있었다. 손주만 바라보던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할머니. 다음 날, 문화센터 강의 시간. 한 수강생이 물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가족이랑 화해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뭐요?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나이 들었다고 당연히 손주만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수강생들이 공감했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저녁. 수지는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에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질문.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수요일. 잠깐만 일정 확인해 볼게. 수지는 달력을 봤다. 수요일은 오전에 작업 있고 오후는 괜찮아. 그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하세요? 응, 그 시간은 괜찮아.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그때 뵐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수지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자신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대답한다. 며느리도 그걸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였다. 한 달 후. 수지는 손주를 한 달에 23번 정도 봤다. 미리 약속하고 자신의 시간이 괜찮을 때만. 그 시간들은 소중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서윤이와 노는 시간이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일을 했다. 문화센터 강의, 작품 제작, 친구들과의 시간. 균형이 잡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지는 아들 집에서 손주와 놀고 있었다. 며느리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뭐? 어머님도 당신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됐지. 어머님 작품 보면서 느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재능이 많으신지. 고마워. 저도 배우고 싶어요. 뭐? 한복 리폼. 어머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수지는 놀랐다. 정말? 네. 다음 기수문화센터 수업 신청할게요. 그래, 좋아.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배운다. 생각만 해도 설렜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행복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했다. 손주도 보고 자신의 일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66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지는 기대됐다. 1년이 지났다. 수지는 67세가 되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문화센터 강의실. 수진의 수강생은 20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며느리 지은이었다. 선생님, 이 색깔 조합 어때요? 며느리가 물었다. 좋아요. 센스 있네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며느리가 수강생으로 오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수업이 끝나고 며느리가 수진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작품 팔아보려고요. 정말? 네. SNS에 올렸더니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했어. 화이팅! 어머님 덕분이에요. 며느리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오후. 수진은 집에서 작업을 했다. 주문받은 가방 3개를 완성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게 수진의 방식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손주 서윤이었다. 영상통화였다. 할머니. 서윤아. 학교 끝났어? 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서윤이 대단한데? 제가 할머니처럼 가방 그렸거든요. 서윤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알록달록한 가방 그림이었다.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야호. 영상 통화를 끊고 수지는 웃었다. 이제는 손주를 보는 게 의무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주말. 손주가 놀러 왔다.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어머님, 갈비찜 해주셨어요? 응. 서윤이가 좋아하잖아. 감사해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 이거 봐요. 서윤이가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할머니한테 배웠대요.
수지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다. 서툴지만 만들어 봤어요. 아니야. 잘 만들었어. 수진이 파우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바느질이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며느리도 이제 프로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님처럼은 못해요. 천천히 하면 돼.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말했다. 엄마 다음 달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래. 좋겠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언제? 다음 달 15일부터 3일간이요. 그때는 내가 전시회 준비 있어서. 전시회요? 응. 동네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 하기로 했어. 대박. 엄마 대단하시다. 아들이 감탄했다. 그럼 전시회 끝나고 나중에 같이 가요. 그래, 그때 가자. 수지는 자신의 일정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가족도 그걸 이해하고 배려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시회 준비. 수지는 지난 1년간 만든 작품 30점을 선별했다. 한복, 리폼, 가방, 파우치, 쿠션, 액자.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 결혼한 딸을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수진 자신의 이야기. 전시회 개막일. 동네 작은 갤러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문화센터 수강생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 며느리가 꽃다발을 줬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손주 서윤이가 말했다. 할머니 최고.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7세의 자신의 첫 전시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전시회가 끝나고 한 관람객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작가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매일 외롭고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가님 작품 보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뭔가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은 뭉클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한 달 후, 수진은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손주와 놀았다. 아들 며느리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엄마 행복하시죠? 아들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고마워 아들. 여행 마지막 날 밤. 수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별이 반짝였다. 정말 행복하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 손주만 바라보며 외롭게 살았던 그때.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현관문도 못 열었던 그때. 그 모든 게 지금의 수진을 만들었다. 지금의 수진은 월요일 작품 제작, 화요일 문화센터 강의, 수요일 작품 제작, 목요일 친구들과 등산, 금요일 문화센터 강의, 주말 가족 또는 개인 시간,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삶. 손주도 보지만 자신의 시간도 지킨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신도 사랑한다. 균형 잡힌 삶.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수지는 작업실에 앉았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 있었다. 어머니 한복으로 딸 결혼식 부케를 만들어주세요. 특별한 주문이었다. 수지는 바늘을 들었다. 천을 만지작거렸다. 따뜻했다.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수지는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다. 정숙아, 너도 요즘 바쁘지? 응. 뜨개질 강좌 시작했어. 너 덕분이야. 잘 됐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나도 용기 냈어.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더라. 그러게. 이제 알았어.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일들,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핸드폰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시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수요일 오후 괜찮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능해. 감사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67세.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바늘을 들고 천을 만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삶.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삶. 그게 바로 수진이 찾은 행복이었다. 2년 후 이수진 69세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복 리폼 작가가 되었다. 문화센터 강의는 계속됐고 전시회도 1년에 2번씩 열었다. 손주 서윤 7세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가끔 할머니 옆에서 함께 만들기를 배웠다. 며느리는 수진의 가장 열성적인 수강생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아들은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수지는 오늘도 바늘을 든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이수진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7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주도 좋지만 내 인생도 소중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실버로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충분히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이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실버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